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측정실습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호환성의 개념과 측정 방식 그리고 오차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호환성, 측정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필요성과 호환성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측정의 필요성, 호환성의 개념, 호환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이 현대의 대량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니만치 여러분들은 설계자로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정이 왜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 중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무역선 선장이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28년간 생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그것도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뭐 물고기 잡아먹고 또 열매 따먹고 또 뭐 나뭇잎으로 옷 해입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이웃 간에 꼭 지역 간에 또는 각 국가 간에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사물과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고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이 필요한데 이 약속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즉 측정은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측정을 할 수 없다면 표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측정이 잘못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생활 주변에 간단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 실습을 배우는 학생들이 A, B, C반 해서 모두 90명입니다. 이 90명에다가 저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 100명이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은 보통 1인분이 200g이고요. 가격은 1인분에 뭐 9,000원 하는 데도 있고 12,000원 하는 데도 있고 1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평균 잡아서 10,000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인원이 100명이고 1인당 1인분씩을 먹는다면 총 100명이 1인분에 10,000원이니까 총 100만원의 회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0g을 재는 저울이 잘못돼 가지고 10g을 틀리게 쟀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1인분 10,000원을 200g으로 나누니까 1g은 50원이 됩니다. 이게 1g이 되는 거죠. 10g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50g을 곱하니까 총 50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인분에 500원씩 100명분이 차이가 나니까 이 전체 가격은 5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익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울이 정확하게 200g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10g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190g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50,000원
손해. 이렇게 저울이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만원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기계라는 것은 오차가 없을 수가 없죠. 이 계량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200g을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오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차를 반드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210g으로 측정이 되고 190g으로 측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220g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뭐 180g으로도 측정을 할 수도 있느냐. 물론 이 저울은 그렇게 오차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오차가 뭐 10g도 나고 20g도 나고 30g도 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거래하는데 큰 혼선이 생기고 계속 우리가 손해를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저울은 도대체 얼마까지 이게 오차가 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저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오차, 이거를 계량기의 오차다라고 해서 기차, 기기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계량기마다 이 기기 오차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하는 허용 범위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고요. 이 계량기라든지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기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품의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폭을 치수를 준다. 그러면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 10이라는 값을 기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는 요 값을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는 허용 오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측정이 잘못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또 누군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측정기라는 것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잴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측정기가 가질 수밖에 없는 허용 오차를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대신에 주어진 오차를 벗어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거래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저울을 일부러 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이 측정기의 오차, 그 다음에 공차, 그 다음에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러한 개념들을 평소에 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측정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럼 제조 공정에서 측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제조 공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기계로 가공을 한다든지 프레스로 가공을 한다든지 사출 성형을 한다든지 여러 공정을 거쳐서 어떤 부품이 나올 텐데, 이 부품을 가공할 때는 반드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한 제품이 가공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이런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따로 관리가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측정된 제품이 이런 설계에서 원하는 성능이 바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것인가 나를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제로는 이 과정, 측정을 거쳐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 과정이 현실적인 과정인 거죠. 그때의 이 측정이라는 것이 이 공정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제조 공정관리라는 측면에서 측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담당하는 설계 측면에서 측정이 왜 필요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떤 설계 사양을 확정하려면은 제품을 여러 번 만들어서 시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성능 시험을 해보고 또 안 되면은 또 시작품을 만들어서 측정을 해서 성능 시험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설계 사양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다.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제품이 어떤 치수를 가졌는지 측정을 해야만 다시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개발 과정에서 설계 사양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작품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에서 설계 허용치, 이것을 우리가 공차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 제품이 공차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공차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 그리고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또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는 주로 품질관리 부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설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이 어떻게 가공이 돼서 그것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면이 없이 어떤 제품사, 그러니까 경쟁사의 제품을 벤치마킹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이 실물을 측정을 통해서 이제 도면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역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계자 측면에서 보면 이 역설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역설계를 위해서는 역시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이 중요한데, 호환성이 뭔지는 뒤에서 더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금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 큰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떠서 날아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게 어떻게 해서 저 수십만 개 부품이 조립돼서 또 저 육중한 몸무게를 가지는 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런 전보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KAI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많이 그 회사를 들어보게 되는데, 여기 카이라고 깃발이 있네요. 여기는 그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사진만 봐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뭔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측정과 표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표준이라는 것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그리고 측정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확인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표준이라는 것은 한 집단 안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이것이 이제 표준이고요. 측정은 그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확인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라는 것은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 되고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단위가 표준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미터를 쓰고 있지만 미국은 인치를 쓰고 있다든지,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고 있지만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단위가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단위를 표준화해서 쓰자.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단위를 제정하는 것은 측정 표준의 바탕이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1960년도 제11차 국제도량형 총회라는 곳에서 국제 단위계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미터와 킬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국제 단위계만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보잉 787의 재현입니다. 길이가 62.8m, 높이가 17m, 그 다음에 너비가 60.1m. 그리고 여기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254톤. 254톤이면 25만 4천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와 중량을 갖는 이 비행기를 보잉사에서는 직접 다 만들까? 그 많은 부품을 물론 직접 다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이 많은 부품을 같은 시간에 가공을 할까? 그렇지도 않겠죠. 이거는 세계 각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어느 한 창고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부품을 꺼내서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된 결과가 이런 비행기로 나타나고, 이런 비행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륙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보잉 787의 각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 보잉 787 이 제품은 미국의 시애틀 북쪽의 에버렛이라는 곳에서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애틀이 여기니까 여기 어디쯤에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날개는 대한항공이라는 KAA 대한항공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상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 부품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리딩 기어 스트럭처라고 그랬는데, 이 리딩 기어 스트럭처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여기쯤 되니까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브어블 트레일링 엣지,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유럽의 이태리, 미국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일본, 여기도 일본은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듯이 세계 각국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부품을 만들어서 시애틀에 있는 에버렛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보잉 787 조립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이 비행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한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호환성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호환성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자체로만 봐도 인터체인지, 어빌리티, 이 두 단어의 합성이고, 또 여기서 쪼개보면 인터, 체인지, 어빌리티, 뭐뭐 간에 교환이 가능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라는 것은 기계 부품이 각기 다른 장소 그리고 각기 다른 시간에 가공이 돼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립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질, 이것을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S를 받기 위해서 부품을 미리 가공해 놨다가 뭐 10년 후에 내가 타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 이런 것도 호환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길거리에 수많은 자동차가 돌아다니지만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부품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품 모델 뭐 이것만 알면은 어느 창고에서든 그 부품을 가져다가 교환을 하면 이상 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호환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기 다른 장소, 각기 다른 시간에 가공을 해서 한 곳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교환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호환성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이 필요하냐? 그것은 통일된 단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계할 때 단위를 통일하지 않고 어떤 것은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를 하고 어떤 것은 인치 단위로 설계를 하고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정밀한 가공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정밀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작기기가 필요하고 정밀한 지그 및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공된 것이 제대로 가공됐는지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측정기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가 적절한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했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호환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는 통일된 단위, 가공에서는 정밀한 가공, 또 측정에서는 정밀한 측정기와 적절한 측정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잘 했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잘못됨으로써 어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막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세계의 두뇌가 다 모였다고 하는 미국 우주항공국이 화성 탐사선을 쏠 때 미터를 마일로 잘못 입력을 해서 1,500억 원짜리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박세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we have ignition. 10달 전 화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발사됐던 이 우주 탐사선이 최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미 우주항공국의 조사 결과 원인은 어처구니 없는 계산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우주선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는 운항 자료를 미터가 아닌 마일 단위로 입력시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받은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러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미터법을 쓰는 컴퓨터에 자료를 그대로 입력시킨 것입니다. 이 실수로 나사는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짜리 우주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다 불타버렸거나 산산조각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ll, it's really astonishing that they could have made such a fundamental mistake and had so many opportunities to detect it, but not run into 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나사는 화성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 화성에 착륙 예정인 다른 우주선 두 척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지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선영입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화성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구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기후 탐사선이 이동하는 궤적입니다.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를 출발한 화성 기후 탐사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자세 제어용 추력기라는 걸 이용해서 궤도 접속 수정이라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력기를 뿜으면서 서서히 착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설계된 궤도는 바로 이 궤도입니다. 지금 우주선이 이쪽으로 쭉 와서 지금 이 높이 약 220m 정도 되는데요. 이 높이에서 추력기를 뿜으면서 서서히 화성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궤도를 따라오면서 60m가 채 안 되는 지금 이 위치에서 추력기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바로 충돌을 해서 폭발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을 것이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자세 제어용 추력기가 가동되어야 될 높이가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부터 가동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이제 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 우주선을 설계하고 제작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는 야드, 파운드 이 단위를 사용을 했고 이 우주선을 발사시키는 나사에서는 미터법으로 이 받은 자료를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에서는 이 자세 제어용 추력기의 힘을 파운드로 계산을 했고 운영하는 나사 측에서는 이것을 뉴턴으로 입력을 한 것이죠. 뉴턴과 파운드는 뉴턴이 1일 때 파운드가 약 4.4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 높이보다 약 4분의 1 되는 높이에서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추진력을 4분의 1만큼 작게 나사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이라면 이 부분에서 가동돼야 될 추력기가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가동이 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그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사한 건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는 호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잘 알게 해주는 사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단위를 통일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다. 좀 어처구니 없지만 실제 그것도 미국의 나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나사에서는
미터법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표는 미터법과 야드 파운드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단위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 건데요. 우리가 기계 설계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 밀리미터, 여기서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센티미터하고 인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인치는 2.54 센티미터, 이것은 25.4 밀리미터, 이것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서는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하고 그 공동으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그 표준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측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호환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호환성은 정확한 설계, 정확한 가공,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품이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가공이 돼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립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 이것을 호환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로 우리가 호환성이 잘 지켜지면 그 어마어마한 여객기가 무사히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갖다 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또 이 호환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우주선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폭발하는 이런 사고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호환성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항상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